2023년 1월 31일 로제타텍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여러 인터뷰 매체에 네. 여러 언론 매체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말하는 패턴이 잡혔어요. 네. 일단은 조금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했던 분야가 이제 IT 분야니까 네.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첨단 기술. 왜냐면 제 원래 목표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라고 이제 뭐 멘토, 뭐 목표 이런 거 정할 때 저는 에디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쪽에 뭐 발명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를 택했고, 그리고 원래 뭐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쪽, 원래는 전자공학과나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공학과 제도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산업공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쪽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이제 친해졌지만 우리 옛날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사장하고 친한 같은 84학번, 저는 85학번이고요. 서울대, 이제 저는 한양대인데 서울대 다니던 우리 선배를 만나게 돼가지고 컴퓨터 쪽에 이제 종합병원 전산화 사업을 제 대학 1학년 때, 그 선배님 2학년 때 같이 하게 됐어요. 대학생 때, 그 어릴 때.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진주를 내려가서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기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컴퓨터로 하면 된다, 자료가 이제 이름만 입력해도 그 사람이 왔던 리스트 이런 게 다 나온다, 그걸 또 도트 프린트기 찍찍찍 하는 거죠. 그렇게 프린트를 해서 줄 수 있다, 지금처럼 손으로 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우와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산화 차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병원 가면 노란색 종이에다가 오면은 손으로 써놓고 며칠을 왔다 이걸 칸칸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 그 칸에다가 잔뜩 넣어놓고 그 기억하세요? 옛날 병원? 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뭐 병원 오면 이름만 치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 그 80년대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85년도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컴퓨터의 길로 이제 깊게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58이니까 이제 38년째 이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안철수, 네, 이찬진, 그다음에 이제 핸디소프트의 뭐 안영경 대표, 뭐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그 골드 뭐죠? 농구단까지 인수했던 뭐 그런데 뭐 지금 뭐 많은 웬만한 그 회사들은 우리 옆으로 같이 어울렸고 같이 스쳐 지나갔고 전시회 같이 나갔고 해외도 같이 나갔고 상도 같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성공한 분들은 빨리 망해가지고 지금 시골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이민 간 분들, 캐나다 이민 간 분들, 그다음에 뭐 세상 일찍 뜨신 분들, 한국 인식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동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캔하면은 요즘은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이제는 일반적인 기술이 됐죠. 그때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었어요. 지금도 뭐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 인식 기술인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거기가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루베어라는 거를 처음 만든 데가 핸디소프트. 그때 이제 안철수 씨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V3, 백신 3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아래 한글 1.52, 2.0 그때 만들던 시절. 뭐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쭉 성장했고 저희는 이제 93년도에 정소프트를 같이 이제 선배님하고 창업을 해서 저는 98년도에 이제 실리콘밸리로 이제 정소프트 USA를 만들려고 이제 넘어갔고 우리 회사는 2001년도에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하고 같은 날 2001년 9월 21일 날 상장을 했죠. 저희는 삼성증권, 그쪽은 미래에셋.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중간에 M&A에서 다른 회사를 넘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는 아직도 이제 살아남아 있고 그런 과정을 쭉 해서 38년 이제 올해가 이제 38년 차예요. 네. 38년 차인데 재미있어서 했고 그리고 다른 분야는 뭐 음식, 음식이 새로운 게 가장 많은 분야예요. 개척할 게. 뭐 책상, 뭐 새로운 걸 어떻게 개척을 해요? 디자인이 바뀔 뿐이죠. 다음 뭐 콘크리트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이미 기술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약 200년 가까운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울 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미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음식은 평생 아마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면 IT하고 음식을 해야 돼요. 제약도 괜찮지 않아요? 제약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그마한 임상이나, 기업이 하기 네. 힘들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고 내 대의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쪽이면은 제가 했던 IT 또는 식품쪽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IT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게 있고 늘 개발해야 될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지루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 세월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매너리즘에 안 빠지게 된 거고 지치지 않게 된 거고 그리고 미래가 또 있으니까 개발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 그런 게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IT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을 건데 재재난 특히 소방에 관련해서 네. 이렇게 좀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자그마한 회사는 네. IT가 지금 우리는 저희가 85년도에는 컴퓨터였어요. 네. 컴퓨터를 좋은 걸 개발한다.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쓰게 할 때 그 영문 도스에 그때는 도스라는 OS가 영문이었었어요. MS 도스 3.0, 3.1. 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윈도우즈 3.0, 3.1, 윈도우 95. 다 영문이었었어요. 그럼 그 영문에 한글을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글이 메모리에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F12 키나 한글 변환 키를 치면 한글이 화면에 전환되도록 하는 램 상주형 한글 프로그램 완성형은 안 되고 네. 너무 많아서 조합형으로 해서 띄워주는 쪽의 프로그램 개발이 첫 번째 시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때 가장 수혜자가 한매한글이었고 그걸 이찬진 사장이 인수했고 한매한글을.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저희 쪽은 정한글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다음에 PC 딕셔너리라고 하는 PCD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스타트를 했죠. 그 정한글 PCD를 개발한 선수가 아직도 저랑 우리 회사에 같이 있고 그러니까 맥락을 단장의 그 오리지널 그걸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붙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쭉 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너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쪽 분야가 잘한다면 이런 게 없어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AI에 인공지능에 뭐 카메라 분야까지 싹 다 IT, IoT, ICT의 범주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그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와 컴퓨터 잘하네 IT 잘하네 우리 때는 IT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컴퓨터 분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T는 그 뒤에 생긴 거. 우리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저 변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또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바이오를 못하시든 축구 선수를 못하시든 내 잘하는 분야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잘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 펌웨어 개발,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특화되면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우리 팀의 정체성이 그런 쪽으로 쭉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제 친형 사업을 도와주다가 15년도에 이제 우리 로제타 텍을 설립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2011년 2년부터 이제 계속 우리 팀들이 있던 회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야 나도 이제 형 회사에서 나올 거야 새로운 걸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15년 10월 26일 10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 그래서 10월 26일날 저희 로제타텍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이 팀들이 주력으로 하던 분야가 IoT 쪽에서도 무선 통신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쪽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하는 쪽에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그대로 로제타텍으로 이식해서 출발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그 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쪽을 하다가 화재, 온도, 습도, 뭐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동작 감지 이런 IoT 쪽에 신호 전달, 무선 신호 전달 쪽 파트를 하다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기점으로 전통시장에 화재 무선 화재 감지 사업이 생기고 중기부에서 그걸 보조 사업으로 만들어 주고 저희가 그 사업에 다 저희가 설치하고 소방청과 함께 무선 소방법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대구 서부시장. 대구 서문시장. 어제. 다른 언론사에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느냐? 네. 저는 하느님이 점지해 주셨다 뭐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쭉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화재라는 부분이 IoT하고 연관이 될 거라는 사실은 사실 조금 뭔가 먹거리를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한 먹거리다라 느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화재 분야는요. 이거는 이제 그 지면으로는 적지는 마세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중기간 경쟁제품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끼리 딱 보호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월이 이렇게 쭉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보호된 집단은 이렇게 저 들판에서 이 방목한 저 동물들이 생존력이 강하지 우리 안에만 있는 애들은 늑대 한 마리만 들어도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소방 분야가 워낙 KFI 행식성인이라는 그 이중의 규제와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걸로 딱 싸놔서 중소기업들끼리 먹고 살도록 해놓으니까 기술력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침체돼요.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봐주기로 가. 이런 악순환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쳇말로 기가 차요. 적어도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왜 2010년도부터 소방청에서 무슨 소방법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소방 관련 협회들이 소방 쪽의 산업 협회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쪽으로
하게 된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소방에 무슨 아니 전선에다가 감지기를 걸어서 그냥 신호를 전달하고 전원을 공급받는 걸로 하면 되지 무선이 될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의아했는데 그걸 다 해냈죠. 저도 그게 되게 의아해서 아까 여쭤보니까 주파수를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쓰신다고 하시죠. 네, 447MHz. 네. 그래갖고 그런 방법이구나. 그러면 가능하겠다라고 느껴. 어제 군대에서 무전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피그렇게 10km씩 날아가는 무전기. 채널 주파수 다 맞춘 다음에 딱 해서 한번 때리면은 이제 200량 나와라 5방, 200량이다 5방. 그 통신 보안만 그걸 에크라 그래요. 네. 상대편을 확인하는데 내가 맞는지를 상대편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거를 영어로 에크라 그래요. 에크날리지. 인식의 약자. 에크. 앞대가리 ACK를 따서 에크라 그래요. 그래서 에크 신호가 내가 전달할 곳에 신호가 가는지 그 간 신호를 다시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기본이에요. 보안에서는. 근데 소방도 내가 정확하게 보내고자 하는 중계기 수신기에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 중계기가 받았다라고 해서 신호를 보내줘야 화재 감지기가 다시 안 보내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받았다는 신호를 안 보내면 죽자사자 보내요. 빨리 에코 신호 보내. 안 그러면 나는 화재 사실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어. 이 양방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호가 끊어지면 어떡해? 화재 감지했는데 신호를 알려보면 저쪽이 안 받으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 근데 그런 단순한 기술적인 오해에서 우선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거는 개혁파 소방사는 기술원에서 이미 우리 이제 전기 쪽의 석박사들이 대가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그런 기술은 다 맞춰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유선보다 제가 이 홈페이지 보니까 또 장점이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적인 절감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선도 마찬가지지만 무선은 특히 정기 점검이나 이런 그러니까 설치 이후 AS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선보다 무선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상대편이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면 그게 과연 차별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악유를 많이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집 전화기 들고 다니시지? 핸드폰 쓰세요? 핸드폰이 작고 간편하고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집 전화기보다 좋은 거를 한번 써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든지. 그러면은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이 유선 화재 감지 시스템보다 좋은 거는 핸드폰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쫙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이 감지기는 작은 핸드폰이에요. 액정만 없지. 전화번호를 저장할 메모리만 없지. 그리고 이 펜으로 터치할 수 있는 스크린이 없지. 그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없지. 이런 것만 빼고는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선으로 전달하는 캘컴 대신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의 RF 칩이 들어가 있고 큰 인텔 CPU 대신에 마이크로 CPU, MCU라고 하는 SD 마이크로의 마이크로 CPU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가 256K가 들어가 있고 아주 작지만 그리고 각각 잔잔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부품 같은 잔잔한 부품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400, 4300mAh를 쓰는 게 아니라 2400mAh짜리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건전지. 그리고 핸드폰은 하루 가지만 저희는 16년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 작은 핸드폰이에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유선은 유선 감지기가 나온 건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예요. 네. 일본은 1864년 맹치 유신 이후로 이제 1900년도부터 신산업을 발전시킬 때 우리나라는 유선 감지기 어디 있었어요? 다 초가집인데 감지기 달 데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6.25 전쟁 끝나고 58년도에 일본의 소방 기술과 소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이 없었어요. 일본은 일본 고유의 화재 감지 기술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유럽도 미국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뭐 특허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10년대로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특허라는 법을 조직을 갖추면서 일본도 유선 특허를 가지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특허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58년도에 일본 거 그들을 뺏겨왔기 때문에 특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71년도 충무로 대형가 호텔 사고 때까지 중후구구식으로 약 10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들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71년도에 화재가 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소방법도 제대로 하자. 첫 번째 시작된 게 71년 12월 25일 대형가 충무로의 대형가 호텔 화재 사고로부터 우리나라의 근대화 소방이 시작된 겁니다. 자, 거기에는 전기선에 감지기를 연결해서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도 공급받고 신호도 전달하는 체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선은 92년도에 한국이동통신이 용산 쪽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무선이 쭉 와요. 네. 근데 그때 유선 우리 전화기 쓰던 법하고 통신법하고 무선 통신법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지금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집 전화기 법하고 핸드폰 통신법이 같이 있었어요. 즉 집 전화기에 무선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 개념으로 지금 소방법이 그래요. 같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한국이동통신이 한국이동통신이 통신공사가 생기고 노무현이가 아니구나. 노태우 대통령이 딸하고 최태원이하고 결혼시키면서 성경으로 SK로 한국이동통신을 넘겨주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그때 무선통신법이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분리가 됐고. 그러면서 무선통신이 집전화기 기존의 통신과 별개로 유선통신과 별개로 무진장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방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소방, 무선소방 갈래를 두 개로 갈라라. 지금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무선이? 무선이요? 네. 1%도 될까? 1%도 안 될걸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나라 1년 소방 시장이 이제 한 10조, 12조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1%?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어우, 이게 성장 동력이 엄청나겠네요. 관련 규정법만 생기면. 갈 길도 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제가 그래서 무슨 소방산업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도 제가 한국소방산업협회의 무슨 분과위원장으로 있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이사장으로 전 해양경찰청장님 하셨던 조현배 청장님, 네. 이번에 이태원 사건 이후에 경찰 TF팀 공동위원장했던 조현배 청장님이 저희 우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소방청, 공수처,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실 엄청난 곳에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무슨 소방으로 가야 된다. 유선 소방과 무선 소방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왜 아직도 전선에 얽매여 있느냐. 전기값 올라가면 아파트 공용 전기비가 괜히 화재도 안 날 거를 계속해서 신호를 뿌려주면서 전기세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아파트 공용 전기세에 소방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돼요.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왜요? 제가 실시간 전기를 보내니까. 실시간 보내고 있어요. 전기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보시면 규제위원회 팀장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6개 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지체되는 사안 파악했고, 소방청은 사전심의 후속 조치로 비용 분석과 영향 분석을 하고 있고, 실무자가 교체되어 지체되는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방청에 행정여부를 빨리 하고 정식으로 규제심의를 요청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능 기준의 특정 방식과 제품을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안혁 사무관에 전화를 줄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유선에서 무선을 떼! 그 많은 법규를 어떻게 뗐냐고. 그러면은 모든 법규 내에 유선 한 줄, 무선 한 줄 넣어.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게 이제 자리가 잡히면 무선만 싹 떼서 무선으로 분리해. 안 그러면 우리나라 소방 71년도 일본 거 뺏겨가지고, 아니 58년도 일본 거 뺏겨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가서 소방 전기 시스템 회로 쪽으로 이름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1등 하고 있던 동방을 미국 회사 잔슨 컨트롤스에 뺏겼고 2등 하고 있던 신화전기 독일의 지멘스한테 뺏겨가지고 결국은 1, 2등이 외국 회사 아니냐. 안 쪽팔리냐. 삼성 LG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외국계 미국 GE나 독일의 지멘스다라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느냐. 소방은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 유선이니까. 근데 대표님 그거에 저는 이제 이게 소방이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런 같은 비상구 같은 경우도 네. 지금은 소방법이 변경되면서 이제 무릎 높이에 벽에다가 해서 기어서 이동할 수 있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IoT 기술로 해서 저런 것까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불이 켜지면서 대피 동선까지 쫙 되는 게 가능해요? 그런 거는 이미 IoT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방법규상 안 들어갔을 뿐이지. 소방은 IoT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PC는 IT는 전자파 인증만 받으면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해라는 규제가 없어요. 네. 소방은 있어요. 소방은 별도 KFI라고 해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약칭을 따가지고 코리아 파이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KFI 약자로 KFI 행식성이 별도로 있어요. 자, 발신기는 화재가 났다고 누르는 발신기는 사람이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와 어린애들이 누를 수 있는 위치의 중간 지점으로 해서 키높이 70몇 cm, 1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에 유도등. 화재가 났을 때 탈출을 유도해주는 등. 유도등은 출입문 위에, 머리 위에 설치를 하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방향으로 표시를 해서 상시전원, 24시간 전원이 꺼지지 않는 상시전원을 이용해서 설치하여야 함. 이런 규제가 쫙 있다고요. 근데 IT는 없잖아요. IT는 심플해요. 누구나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사용 목적에 이루어진 제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소방은 건축물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이 사는 거예요. 즉 건설업체, 시행사업자가 사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틀과 법규에 의해서 돼 있는데 그게 진입장벽이고 그 규제가 또 규제를 불러오고 해서 오히려 더 산업을 역행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소방 통과가 안 되면 건축 허가 통과도 안 되잖아요.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KFI에 인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를 하고 감리가 그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그 리포트를 중공대 소방서에 관할 소방서에 군 소방서에 제출을 해서 소방서의 담당자이 와서 점검하고 사용 필증을 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은 성문법에 의해서 기초를 해서 짜여진 대로 움직여요. 즉, 더 발전적인 게 훨씬 좋은 게 있어도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치를 해. 네. 유럽은 조금 틀려요. 반반이에요. 필리핀,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행정성이 필요 없어. 전자파 인정만 받아. 미국은 FCC, 우리나라는 KC. 전자파 인정만 받은 제품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소방서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신호 연락하고 뭐 등등등 시스템 점검해서 잘 돼. 정의를 내. 왜? 거기는 판례법이잖아요. 모두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더 좋아. 그러면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나라는 무사 안일주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무조건 단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장점 대 단점을 보면 장점 3, 단점 7. 미국식은 장점이 7, 단점이 3.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미국계 회사가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독일 지멘스가 30%. 그 나머지가 10%. 그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즉 자유로운 거에서 새로운 기술과 도전 정신이 일어나는 거지. 짜여진 곳에서는 내만 아니면 돼.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사한 일주일을 하려고 진짜. 하니까. 그게 짜여져 있었어요. 대표님 그 경영 철학이나 이렇게 되게 해박하신 것 같으세요. 오래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게 해외에 지금 진출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거 기사를 통해서 좀 봤거든요. 네. 그 해외에도 진입 장벽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품들이 들어가면 이제 판례법에 의존해서 훨씬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셔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건지. 네. 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오랫동안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경쟁이잖아요. 그 경쟁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있지만 그 앞에 또 같이 싸워야 되는 룰이 있다고 해요. 네. 그 룰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진입장벽이에요. 제가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게 95년도에 영암 번역 프로그램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전자회로 설계용 캐드, 이 캐드라고 하는 스파이드라는 제품을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수출 역사도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전자회로 설계용 캐드는 국내 최초였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거, 우리 그 개발자가 여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이런 PCB를 설계하는 회로 설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계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아세요? 판 놓고 하나하나 대입시켜갖고. 아니, 옛날에는 이런 작은 PCB가 없었어요. PCB가 컸어요. 여기에 흰색 테이프로 네. 선을 그려. 쫙 갖다 붙여 이렇게 선생. 흰색 테이프로. 와꾸를 이렇게 해갖고 다 짜는 거예요? 그래. 부품을 앉힌 위치를 잡고 테이프로, 흰색 테이프로. 그리고 그걸 애칭을 시켜요. 그럼 거기에 동판으로 그려 있는데 테이프를 붙인 자국과 안 붙인 자국이 딱 있잖아요. 네. 애칭을 탁 시켜요. 그럼 테이프를 안 붙인 자국은 녹아. 그쵸. 딱 꺼내. 그러면은 기판 회로가 요건 지금 이제 선도 안 보이죠, 그죠? 네. 이건 지금 이중 사천 기판이라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 그때는 이제 단면 기판이었어요. 그러면 선이 딱 남아있잖아요. 네. 거기에 부품을 갖다 붙이는 큰 거예요? 부품들. 그렇게 옛날 거는 컸잖아요. 네. 그게 됐는데,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로 설계용 캐드, 그러면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썼던 게 오아 캐드.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설계를 딱 하면, 설계를 딱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PCB 업체에다가 줘요. 요걸 이제 PCB라 그래요. 네. PCB 업체에다가 주면 이렇게 애칭을 이제 뜻을 줬어요. 근데 그걸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자동으로 PCB도 만들어주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P캐드예요. PCB를 설계한다 그래서 P캐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초창기에는 오아캐드하고 P캐드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어요. 획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왜냐면 회로가 많으니까, 부품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워크스테이션급으로 가고 서버급으로 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제 큰 회사들도 성장을 했고, 프로그램도 이제 뭐 한 카피당 몇 원씩 했고, 그런 설계용 캐드와 그런 것들을 이 캐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캐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M-캐드, E-캐드. E-캐드는 전자회로 설계를 하는 캐드고, M-캐드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는 오토캐드. 기구 캐드. 그렇게 매스매티컬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그 캐드를 M-캐드.
전자회로 설계용 캐드는 이캐드. 그래서 캐드의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개예요. M캐드는 오토캐드가 확실히 전 세계로 꽉 잡고 있고, 물론 시뮬레이션 쪽의 캐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쪽에 이캐드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탱고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어.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오아캐드, P캐드, 탱고, 다음에 뭐 두세 가지 더 있었어요. 그 시장에 우리 정소프트가 스파이드라고 하는 이캐드, 네. 헤로 설계와 P캐드가 다 되는, 그걸 만들어서 주로 어디에 공급을 했었느냐? 대학, 전작가, 그리고 기능대학,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로 설계하는 뭐 라디오 설계하고 PCB 설계하는 회사들, 뭐 PCB 설계하는 대덕전자 뭐 등등 이런데 왜 외국의 제품은 한 카피에 월급 우리 30만 원 할 때 4천만 원, 5천만 원 했는데 우리 거는 500만 원이면 됐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네, 실리콘밸리에 이툴스라는 회사에 그걸 수출을 하고 영화 번역 프로그램을 수출을 하면서 95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컴덱스 쇼에 첫 번째 우리가 출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수출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됐고 전 세계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갔고 그게 목말라서 98년도에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야 되겠다. 그 IMF 때 직접 갔고 거기서 정소프트 USA 법인을 설립했고 거기에서 유럽 시장과 우리 미주 대륙의 영업을 제가 거기서 시작을 했죠. 그 수출 관련 노하우는 정말 한 20년 전부터 계속 갖고 계신 거네요.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잘난체를 하자면 외국인이 안 두려워요. 친구 같아요. 단, 야 이거 지멘스보다 나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완전히 오픈 경쟁이에요. 상대편은 소니고 파나소닉이고 지멘스고 미국의 하니웰이에요. 하니웰은 소방 제품부터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니웰 그러면 뭐 보일러인가 이러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제조회사예요. 그런 회사도 야 너 그 하니웰보다 좋아? 이렇게 들어와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 두려움을. 거기에서 우리의 차별점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대한민국 IT가 1등인데 우리가 하니웰을 못 이겨?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해가면서 상대편을 설득을 해내야 되니까 기술 좋아야 되고 테스트해서 오래 가야 되고 그다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배신 안 때릴 정도로 믿을 만한 놈이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외국 애들하고 야, 한국 저 새끼들 믿을 만해? 한번 해볼까? 했다가 내 돈만 시험 비용으로 날려가고 결과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향후 지금 비즈니스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화제를 들어왔느냐 화제 분야로 네. 저희 능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은 남들보다 좋다, 뭐 누구보다 좋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건방진 이야기 같고, 그다음에 그건 또 판명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보다 기술력이 좋다,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 우리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 즉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 10년 있었고 우리 이전 정소부터도 상장했고 새로운 회사도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뭐 세월호 대구 선문시장 화재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불 많이 나잖아요. 속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데 운칠기삼인 것 같아요. 사업은. 운이 따라줘야 되고 기술이 3 우리 기술이 3 요거 기술이 3이 아니고 기술이 3 상황이나 시대나 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을 하는 거지.
테슬라 자동차처럼 아무도 안 들어올 때 지 혼자 들어와가지고 된다라고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뭐 포드가 전기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을 때 저 새끼 될까? 저 새끼가 만들어서 시장 만들면 그때 들어오자. 현대자동차 같이 현대기아가 그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칠기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자기 기술과 자기 목표와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때 운이 따라주면 그 회사와 그 사업은 성공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건데 일단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일단 국내의 1, 2를 밀어내야 돼요. 어디가 1위예요? 잔슨 컨트롤스 JCI 잔슨 컨트롤스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JCI 여기는 세계의 원래 미국에 화재 쪽 업체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한이웰, 잔슨 컨트롤스, 그다음에 타이코 이 세 개 회사가 있었는데 한이웰이 1등이에요. 2등, 3등이 합쳤어요. 머지를 했어요. 그래서 JCI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동방전자가 1등이었는데 타이코라는 미국 회사가 먹었어. 천 몇백억인가 해서 IMF 그 지점에 인수를 해버렸어. 네. 그리고 타이코라고 해서 쭉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한이웰, 타이코, 잔슨 컨트롤스, 지멘스 이런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약 80~90%를 석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코는 항상 3등, 4등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병을 했죠. 그 타이코가 잔슨 앤 컨트롤스라고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미국에. 예. 그 중에 소방만 타이코하고를 합치면서 그 회사를 JCI라고 이름을 계열사를 만든 거고 우리나라 타이코가 동방 타이코 그리고 JCI로 이름이 바뀐 거죠. 지금 JCI가 1등, 2등은 지멘스. 지멘스는 신화전기라고 있었는데 네. 도저히 힘드니까 왜? 국내 시장밖에 없잖아요. 수출이 안 되잖아요. 유선을 들고 외국을 그렇죠. 나가잖아요. 무조건 특허 위반이에요. 무조건 특허에 나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성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24V 전선에다가 타가닥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슨 기술 차별성이 있겠어요? 일본에는 110년 된 호치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110년. 그러니까 90년, 1901년, 2년, 3년, 5년에 설립된 회사.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1등 뺏겼잖아요.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제 목표는 1등, 2등을 국내 IT 무슨 소방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인수를 할 수 있지 유선으로는 안 돼요. 유선으로 이런 감지기를 만들어서 이게 유선 감지기인데 만들어서 특허를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뭐. 그 전 세계가 다 나와 있을 분들은 개발할 게 없다고요. 저 떡을 어떻게 만들어서 더 큰 특허를 만들어서 떡을 또는 뭐 밥 짓는 방식 특허 나올 게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1500년대의 특허겠죠, 그죠? 무선만이 우리나라 1, 2등을 차지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만주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1, 2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의 1, 2등을 국내 기업이 다시 되찾아오는 게 첫 번째 목표. 된다면 1, 2등을 다 저희 로제트텍이 합병 인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시장의 10% 정도. 자, 무선은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다른 회사는 쫙 핫발이니까. 일본도 IT는 참 밑으로 쳐졌고, 미국도 쳐졌고, 영국도 쳐졌고,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IT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IoT 소방은 우리나라가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시장으로 가려면 회사 설립해야죠, 영업 뛰어야죠, 비행기 값 나가죠. 그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자, 해외 시장 제가 미국 진출해가지고 5년 동안 5년 동안 약 한 20~30억 깨먹었어요. 네. 5년 동안. 그래서 해외 시장은 진출하면 된다.
절대로 안 돼. 진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저 가정을 겪어야 돼요. 요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여기에 맞을까 찔러보고 아니면 빠지고 요거 해봤다가 아니면 빠지고 엄청나게 간을 본 다음에 모든 경험이 됐을 때 진출하는 거예요. 해외 시장은 베트남부터 진출을 해서 베트남의 생산 공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대표님 제가 지금 강의 들은 거 같아요. 1, 2, 3, 4층은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2층이나 3층에서 불났으면 4층은 뛰어내려도 괜찮아요. 다리 부러지고 갖다 붙으면 되니까. 창문 하나 타고 내려도 뛰내려도 골절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끄는 시스템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주자 위주가 아니라 그냥 화재가 나면 거주자들은 알아서 탈출하고 죽든 말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방식, 즉 리스크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소방법을 지금처럼 30층, 50층, 40층 엄청나게 큰 백화점에도 그 유선의 소방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거예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수십 명 죽었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수십 명이 죽었죠. 기존의 방식은 안에 있는 거주자나 안에 있는 인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불나면 알려주고 소방차 출동해서 불 끄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자, 그럼 IoT 무슨 소방은 첫 번째가 뭐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주는 것. 소방차 출동하도록 소방본부에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빨리 알려줘서 위층에서 불이 났는지 밑에 층에서 불이 났는지 같은 층에 어디서 불이 났는지를 17층 207호 큰 방에서 연기 발생 문자 보고 윗집이구나 아랫집이구나 내가 스스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구하는 기존의 유선은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 내 목숨을 관리사무소 소방서에 맡겨놓는 방식이었다면 IoT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능동적인 방식이에요. 또 그리고 화재가 나서 서너 명 죽고 불 끄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만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새벽 3시에 잠에서 못 깨어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방은 IoT가 붙으면서 어떤 게 수반되느냐, 데이터를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연기 감지, 온도 감지, 진동 감지, 다음에 아크 감지, 일산화탄소, 다음에 뭐가 눌어붙을 때 나는 휘발성 유해화물, 냄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외부의 조건들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매일 어느 지점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팩터들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3D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화된 값을 알려주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작동을 하면 일어나기 전에 어디서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지를 알게 돼요. 매일매일 실시간. 즉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소방은. 이전의 소방은 불을 끄는 게 중요했다면 미래의 소방은 거주자한테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화재 지점을 알려주고 다음에 아예 화재가 일어날 부분을 미리 알려줘서 미리 수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의 소방이에요. 그게 유선과 무선의 차이점이에요. 유선도 뭐 뒷단에다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핸드폰으로 연결해줘요. 그건 집 전화기에다가 액정 하나 달아붙어서 신용카드 끌도록 집 전화기에도 할 수 있어요. 바로 핸드폰에다가 신용카드를 끌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전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주주거든요. 네. 이게 네이버 기술이잖아요. 디지털 트윈 이번에 그 UAE 디지털 트윈은 네이버 기술이 아니라 2001년도에 시멘스가 야 공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세계 1등은 시멘스예요. 네. 네. 독일이 공장의 스마트한 쪽으로는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1차 대전 때부터 시작한 놈들이니까 공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새로 라인 깔고 돌려보고 새로 라인 깔고 돌려보고 죽겠는 거야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에다가 카운팅을 하든 속도를 재든 온도를 재든 장치를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